개구리, 모옌지음, 심규호, 유소영, 옮김. 제4부. 친애하는 스기타니 요시토 선생님께 퇴직 후 가오미로 돌아와 지낸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기쁨이 더 큽니다. 제가 보낸 고모에 관한 자료들을 이토록 높이 평가해 주시니 저로서는 그저 황공할 뿐입니다. 약간만 손을 보면 소설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출판사에서 이런 소재의 작품을 받아줄지도 걱정이 되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고모가 화를 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되도록 윗사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를 쓰긴 했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고모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지은 죄를 참회하면 죄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위로와 가르침으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속죄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 글을 쓸 생각입니다. 진정한 글쓰기만이 속죄의 방법이라면 온 정성을 다해 글을 쓰겠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글쓰기를 하려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평생 가장 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삶에서 가장 난처한 이야기, 삶에서 가장 낭패스러웠던 일을 글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해부대 위 수술용 조명등 아래 두어야 합니다. 20여 년 전 저는 뻔뻔스럽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전 저 자신을 위해 글을 씁니다. 속죄를 위한 글도 물론 저 자신을 위한 글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전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글을 써야 하고 동시에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들에게 감동하였습니다. 제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니까요. 선생님, 제가 1년 동안 틈틈이 썼던 글을 보냅니다. 고모 이야기는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빨리 고모를 극중인물로 한 극본을 쓰겠습니다. 고모가 절 만날 때마다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시 오시면 좋겠대요. 심지어 선생님이 비행기표 살 돈이 없으신 것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모가 비행기표를 사드리겠다고 전해달래요. 가슴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해요. 선생님, 전 그 비밀이 뭔지 대충 알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오셨을 때 고모가 직접 알려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 밖에 제가 보낸 자료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먼저 여기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환갑이 가까워 오는 제가 갓난 아기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이 아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든 앞으로 아이로 인해 어떤 성하신 일들이 벌어지든 선생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아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2008년 10월 가오미에서 컷어우 올림. 고모의 담력은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에는 고모가 무서워하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랑 스즈는 고모가 개구리 한 마리에 놀라 거품을 물고 혼절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4월의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저와 스즈는 위안싸이와 제 사촌 남동생 진규가 함께 운영하는 황소개구리 양식장에 초대받았습니다. 불과 몇 년의 노력으로 원래 외지고 낙후했던 가오미 둥배의 향이 새로이 탈바꿈했습니다. 강 양안에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백석 방파제가 마련되고 녹화지대에는 귀한 화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양안의 10여 곳에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빌라와 고층 아파트, 유럽식 별장 건물도 들어섰어요. 이곳은 이미 현성과 연결되어 칭다오 비행장에서 차로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업가들이 대거 이곳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였고 마을 대부분이 골프장이 되었습니다. 지역 이름도
차오양 구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둥베이향이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황소개구리 양식장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데리러 오겠다는 동생의 호의를 마다하고 우리는 강변 쪽으로 난 인도를 따라 하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따금 젊은 여자들이 유모차를 몰고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피부가 촉촉하고 눈에 초점이 없는 여자들은 우아한 명품 향수 냄새를 풍겼어요. 유모차에 탄 아이들은 공갈 젖꼭지를 물고 고나게 잠들어 있기도 하고 말똥말똥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모두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유모차를 지나칠 때마다 스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뚱뚱한 몸을 숙인 다음 통통한 아기 손과 보드라운 얼굴을 만졌습니다. 표정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아이를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외국 여성이 밀고 가는 쌍둥이용 유모차 앞에서 스치는 물결 무늬가 있는 인도산 직물 모자를 쓴 바비 인형같이 예쁜 호녀라기 둘을 번갈아 만져보며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 조그만 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외국 여성을 바라보며 저는 스치의 옷을 잡아 당겼습니다. 아이 얼굴에 침 흘리지 말고. 스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전엔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늙었다는 증거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요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아이들 발육도 좋고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악수하며 늙었어요.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강 위를 떠가는 울긋불긋하게 치장한 호화 유람선이 마치 페루처럼 보였어요. 구비구비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전통 의상을 입은 여자들이 마치 그림처럼 선창에 앉아 천천히 피리를 불고 얼후를 연주했습니다. 때로 쾌석정이 뱃머리를 높이 쳐들고 쌩 하고 지나가면 세차게 튀어오르는 물거품에 놀란 하얀 갈매기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 같았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많은데 하지만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은 20여 년 전 바로 이 강 위에서 벌어진 가슴 뛰는 추격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장교회 인도로 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를 오가는 차량 중에는 BMW나 벤츠도 많았습니다. 다리는 마치 갈매기가 날개를 펼치듯 만들어진 조형을 자랑했습니다. 다리를 지나니 오른쪽이 골프장, 왼쪽이 그 유명한 낙랑묘입니다. 그날은 음력 4월 초파일 묘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낙랑묘 주변 공터에 차량이 가득 주차되어 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대부분 주변 현시에서 온 차들이었고 그 중에는 외지에서 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낙랑묘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낙랑묘가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와서 향을 피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당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신축한 낙랑묘는 붉은색 벽과 황금빛 기와로 장식된 으리으리한 사당이었습니다. 사당 양쪽에 향, 조, 점토 인형을 파는 노점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노점 주인이 소리 높여 손님을 불렀습니다. 인형 팝니다. 인형 사가세요. 인형 달고 집으로 가요. 온 가족이 신이 나서 하하호호. 올해 인형 달고 내년에 아기 낳고 내후년에 아기가 엄마 아빠를 부르네. 내 인형이 최고. 공예 대가가 직접 만들었다오. 내 인형 예쁜 얼굴. 분바른 얼굴에 도화빛 뺨. 앵두 같은 입술. 신통방통 내 인형. 멀리 108현까지 인기가 대단해요. 하나 걸면 용, 두 개 걸면 용과 봉황, 세 개 걸면
복록과 장수를 주는 삼성조, 4개 걸면 사천관, 5개 걸면 시서, 예, 역경, 춘추, 모두 장원급제하는 오괴수, 6개는 팔지 않네, 자네 아내 입이 비쭉 나올까 걱정이니. 목소리가 매우 귀에 익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과연 왕관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아니면 한국 여자로 보이는 몇몇 손님에게 인형을 팔고 있었어요. 마주치면 씁쓸한 마음에 서로 어색하지나 않을까 싶어 샤오스츠를 데리고 자리를 떠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샤오스츠가 손을 빼더니 곧장 왕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스츠는 좌판에서 팔고 있는 인형을 보고 달려갔더군요. 왕관의 선전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팔고 있는 인형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색채가 화려한 열좌판의 인형들은 남자 인형이든 여자 인형이든 모두가 한 가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관의 인형은 색채가 자연스럽고 깊이가 있으며 인형마다 모양이며 표정이 모두 달랐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표정이 있는가 하면 편안하고 침착해 보이는 인형, 개구지고 해학적인 표정, 귀엽고 천진난만한 표정, 화가 나서 입을 비쭉 내민 모습, 입을 벌리고 크게 웃는 모습 등 가지각색이었어요. 한눈에 인형들의 제작자가 우리 가오미 둥베이 향의 점토 공예가인 하우다 서우라고 확신했습니다. 1999년에 고모와 결혼한 사람요. 그는 수십 년 동안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형들을 판매해 왔는데 왜 왕관에게 장사를 맡겼을까요? 왕관은 옆 좌판 인형들을 가리키며 여자들에게 속삭였어요. 저 인형들은 확실히 싸긴 싸죠. 하지만 모두 틀로 찍어낸 거예요. 제 물건은 모두 가오미둥베이 향의 공예 대가인 친허가 눈을 감고 만든 거라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톡하고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왕관이 입을 삐쭉 내민 모습이 마치 화가 난 것 같은 꼬마 인형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마담 투소의 밀랍 인형들은 우리 친 선생 작품에 비하면 한낱 플라스틱에 불과해요. 만물은 모두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여와도 진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건 알죠. 흙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한 거라고요. 우리 친 선생께서는 특별히 좌우어강 밑바닥 깊은 곳의 흙만 사용하십니다. 3000년 전 가라앉은 진흙입니다. 그야말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진흙이지요. 이 진흙을 퍼내 햇볕에 말린 다음 다시 달빛에 널어 음과 양의 정수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아를 돌려 태양이 붉게 타오를 때나 강 한가운데 달이 막 떠오를 때 퍼온 우물물을 이용해서 완전히 수작업으로 진흙을 한두 시간 정도 반죽합니다. 이어서 진흙이 밀가루 반죽처럼 될 때까지 방망이로 다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두드립니다. 그런 연후에 비로소 인형을 만들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 친 선생님은 인형을 만들 때마다 인형 정수리에 대나무 꼬챙이로 조그만 구멍을 내고 자기 중지를 찔러 피 한 방울을 집어넣은 다음 구멍을 메우고 인형을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어 49일이 지난 후에야 채색하고 눈과 눈썹을 그려 넣으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인형이면 그 자체가 바로 정령이지요. 사실 말인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친 선생님이 만든 진흙 인형은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피리 소리를 들으면 춤을 춘답니다. 춤도 추고 손뼉치며 웃기도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휴대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소리 같습니다. 크진 않지만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못 믿겠으면 몇 개 줄에 매달아 가져가 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이 아니면 다시 가져와 제 앞에서 부숴버리십시오. 장담하건대 절대로 내동댕이 칠 수 없을 겁니다. 피가 흘러나오며 곡성을 듣게 될 테니까요. 그가 이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 여자 손님 몇 명이 인형 2개를 샀습니다. 왕관이 상자에 인형을 포장해 줬습니다. 여자 손님들이 신이 나서 돌아가고 난 후에야 왕관은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마 진작 우리를 의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설사 전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10년이 넘도록 그토록 애타게 사모하던 샤오 스즈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그는 그제야 우리를 발견한 것처럼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런, 두 분이 잘 지냈어? 친구, 오래간만이네. 스즈가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에서 뭐라고 우물거리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그의 손을 잡고 악수한 후 우리는 서로 담배를 권했습니다. 전 왕관이 준 팔희 담배를, 왕관은 제가 건넨 장군 담배를 피웠습니다. 스즈는 인형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벌써 들었어. 정말 세상 어딜 가도 고향처럼 좋은 곳은 없나 봐. 여우는 처음 태어난 곳에 와서 죽고 나뭇잎은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법이라잖아. 좋은 시절에 와서 다행이야. 수십 년 전이었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 갇혀 있었잖아. 그것뿐인가? 목에도 밧줄이 걸려 있었지. 지금은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어.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도 돼. 불법만 아니면 되지. 정말이야. 근데 자네 정말 말재주가 대단하던데? 저것들이 정말 그렇게 신통해? 전 인형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까봐? 그가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모두 진짜야.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야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매체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과장은 다 하잖아. 말로는 못 당하겠다. 근데 이거 전부 친호가 만든 거야? 그런 건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인형들이 보름달이 뜬 밤에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춘다는 건 과장이야. 하지만 친씨가 눈을 감고 빚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못 믿겠으면 언제 시간 날 때 데리고 가서 보여줄게. 친씨도 여기 사셔? 요즘이야 아무데나 살고 싶은데 살지. 고모가 가는 곳마다 항상 친씨가 쫓아다니니까. 두 사람처럼 죽이 잘 맞는 사람은 아마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찾기 어려울 거야. 스즈가 마치 중국인과 유럽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처럼 눈이 크고 오똑한 콧날을 가진 예쁜 인형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말했어요. 이걸로 할래요. 인형을 받쳐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아련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거야. 정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어디서 봤더라? 누굴까? 세상에, 왕단의 딸 천매이. 고모와 스즈가 거의 반년간 키우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인 천비에게 보낸 천매이였습니다. 천비가 천매이를 내놓으라고 우리 집에 찾아온 날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설을 앞둔 조항제의 날 밤, 폭죽이 일제히 울려 퍼지면서 폭죽 연기가 자욱했던 밤입니다. 스즈는 종군 수속을 마치고 공사 위생원과 작별했습니다. 설이 지난 후 저는 스즈, 옌옌과 함께 기차로 베이징에 갈 예정이었어요. 베이징의 한 부대 마당에 있는 방 2개짜리 집이 우리 새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향 땅을 지키겠다며 저희를 따라가지도 현성에서 일하는 큰형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둘째 형이 향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가끔 아버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왕단이 죽은 후 천비는 온종일 술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술만 취했다면 울고불고 거리를 쏘 다녔습니다. 처음에 그를 동정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왕단을 찾아다닐 당시 공사에서는 천비의 예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줬지만 왕단이 죽은 후 대부분은 천비에게 돈을 돌려주었어요. 공사 역시 천비에게 그를 구류할 때든 식비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아마 그의 수중에 3만 위안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좋기 몇 년은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죠. 그는 우리 고모랑 스즈가 위생원으로 데려가 살려놓은 딸아이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왕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둘째를 임신한 목적은 바로 천비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이가 여자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머리통을 내리치고 하늘이 천씨 집안 대를 끊으려 한다며 통곡했지요. 고모가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눈매가 청초하고 예쁜 데다 아기 언니의 이름이 천월이라는 걸 생각해서 눈썹 미자를 넣어 천메이라고 지었지요. 스즈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정말 이름이 예뻐요. 고모랑 스즈는 천메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지만 입양 절차, 호적 처리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천비가 스즈 품에서 천메이를 데려갈 때까지 천메이는 호적을 갖지 못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인구에 천메이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천메이는 바로 계획 생육 정책으로 인해 호적에 오르지 못한 어둠의 자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처럼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통계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상당히 놀랄 만한 숫자였을 겁니다. 1990년 4차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을 때 이와 같은 무호적 아이들의 호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생육 위반에 따른 벌금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 돈들이 대체 어느 정도나 국고로 들어갔는지 이 역시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사람들은 또다시 이런 어둠의 자식을 많이 만들었고 아마 이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일 겁니다. 벌금이 20년 전보다 10배도 더 뛰었으니 다음번 인구조사 때 어둠의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벌금을 다 내면 당시 모성애가 끌어오른 스즈는 천메이를 안고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 또 물릴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젖이 나온 건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하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더군요. 어릴 적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가 병고를 당한 후 집에 18살짜리 누나와 강보에 쌓인 남동생밖에 없는 한 가정이 배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누이는 자기 유두를 동생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젖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지요. 누나가 18살인데 동생이 겨우 젖먹이라니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단다. 그런데 요즘 다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제 딸 아이의 대학 친구는 최근에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주인데 돈이 어찌나 많은지 자로 돈을 잰다고 하더군요. 농민공들이 탄광에서 사업장 주인들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사이 주인들은 베이징, 상하이, LA, 샌프란시스코, 멜버른, 토론토의 호화 별장에서 둘째 부인 또는 셋째 부인과 아이를 제조하고 있답니다. 미친 듯이 내달리는 말의 고삐를 당기듯 두서없이 흘러가는 제 생각을 되돌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조항제가 있던 날 밤 제가 채반에 놓인 만두를 솥에 넣자 옛년이 조그만 손으로 손뼉을 치며 만두에 관한 동요를 불렀습니다. 남쪽 나라 거위떼가 날아와 뒤뚱뒤뚱 물러 들어가요. 스즈가 천메이를 안고 중얼중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천비가 달아빠진 돼지 가죽 재킷을 입고 귀덮개가 달린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비틀비틀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천월이 그의 뒤에서 옷깃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천월은 조그만 솜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껑중한 솜의 사이로 시뻘겋게 언 고사리 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머리는 마치 잡초가 우거진 것처럼 엉망진창인 데다 계속 콧물을 훌쩍거리는 걸 보니 감기가 든 것 같았습니다. 마침 잘 왔어. 제가 솥에 든 만두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서 만두 먹어. 천비가 우리 집 문지방에 앉자 아궁이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거대한 코가 마치 꽁꽁 언 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어깨에 기대선 천월의 커다란 눈동자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솥 안에 끓고 있는 만두를 보다가 스즈와 스즈 품 안에 아이를 보기도 하고 다시 옌옌과 눈빛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옌옌이 들고 있던 초콜릿 조각을 천월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여 천비를 바라보더니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받아, 동생이랑 나눠 먹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천얼이 잔뜩 움츠린 모습으로 조그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비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천얼! 천얼이 황급히 조그만 손을 도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아직 어린애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천얼이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 초콜릿을 한 줌 들고 나와 천얼의 저고리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천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샤오 스찌에게 말했어요. 아이 내놔. 스찌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안 키울 거라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 천비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내 친자식을 안 키우다니 말이 돼? 당신은 키울 자격 없어요. 세상에 나왔을 때 꼭 병든 새끼 고양이 같던 아이를 내가 이만큼 키웠다고요. 당신네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왕단이 조산한 거잖아. 안 그랬으면 왕단도 안 죽었을 거고. 이게 모두 다 당신들 업보야. 웃기고 있네. 왕단은 임신하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오직 대를 이을 생각에 왕단의 목숨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잖아요. 왕단은 당신이 죽인 거라고요. 뭐라고? 천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들 올해 30 다 쇠인 줄 알아? 천비가 부뚜막에서 마늘 찢는 절구를 들더니 솥을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천비, 너 미쳤어? 너랑 나랑 언제부터 친군데? 이런 세상에 무슨 친구 타령이야? 천비가 냉소를 지었어요. 왕단이 너희 장인 집에 숨어 있을 때 내가 내 고모에게 귀띔한 거지. 이 사람이랑은 관계없어요. 샤오 상춘이 찌른 거예요. 스츠가 말했습니다. 누가 밀고 했든 어쨌거나 아이나 돌려줘. 꿈 깨시죠. 이 아이를 당신 손에 죽게 할 순 없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있어가 문드러진 여자들, 아이도 못 낳는 중성들 주제에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도 못 낳게 하려는 것 아니야. 자기가 못 낳으니까 남의 아이나 가로채려고. 천비, 그 입 못 닥쳐? 제가 화가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조항일에 남의 집에 와서 무슨 행패야? 어디 부숴봐. 할 수 있으면 소태 한번 던져보라고. 내가 못할 줄 알고? 그래 던져. 아이 안 내놓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살인, 방화 뭐든지. 방에 숨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봐 천비, 사내 대장부답게 자네 아버지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날 봐서라도 그 절구통 내려놓게. 그럼 아이 돌려주세요. 자네 아이 아무도 안 뺏어가네. 하지만 잘 상의해보게. 어쨌거나 쟤들 고모나 스즈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왕단이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갔을 아이야. 천비가 절구통을 바닥에 던지더니 문지방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얼이 그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울었어요. 아빠, 울지 마.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콧날이 시큰해져 스즈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이 돌려주지 그래. 꿈도 꾸지 마요. 스즈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워온 아이예요. 너무 하는군. 말도 안 돼. 천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모 오라고 해. 아버지가 말했어요. 부를 필요 없어. 벌써 와 있었어. 문 밖에서 고모가 말했습니다. 전 마치 구세주가 나타난 것처럼 고모를 맞이했습니다. 천비, 어서 일어나. 절구를 언제쯤 던질지 기다리고 있었어. 고모가 말했습니다. 천비가 얌전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고모가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자식을 버린 죄. 천매이는 우리가 데려와서 기장죽이랑 미음 먹여가며 가까스로 살린 아이야. 그렇게 반년이 흘렀어. 천비, 내 놈은 그동안 얼굴 한번 내민 적 있어? 얘가 내 씨인 건 알아. 하지만 아버지로서 내가 뭘 했어? 천비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이는 제 아이, 내 아이? 스즈가 사납게 말했어요. 그럼 이름을 불러보시지. 이 애가 대답을 할까? 애가 아빠를 알아보면 데려가든지. 당신처럼 막대 먹은 여자랑은 이야기 안 하겠어. 고모, 옛날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인정해요. 그러니 딸을 돌려주세요. 돌려줄 수는 있지. 먼저 공사에 가서 벌금 내고 난 후에 아이를 입적시켜. 얼만데요? 5,800위안.
그렇게 많이요? 저 그렇게 돈 많지 않아요. 돈이 없어? 돈 없으면 애 데려갈 생각하지 마. 5,800위안. 5,800위안. 돈은 없고 목숨은 하나뿐이고 내 목숨은 내가 가져. 돈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도 돼. 먹고 마시고 사창가 가서 개짓질이나 하든지. 전 안 그래요. 천비가 부끄러운 나머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고소하겠어요? 공사에 고소해서 지면 현에 가서 상고하고 거기서도 지면 성에 가서 상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 중앙에 가겠어요. 중앙에서도 지면? 그럼 유엔에라도 갈 건가? 고모가 그를 비웃었어요. 유엔요? 못 갈 것도 없죠. 능력 한번 끝내주시는데 어서 썩 못 꺼져? 이기고 나면 와서 데려가. 하지만 잘 들어도 내가 이겨도 나에게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나랑 스즈에게 각각 5,000위안씩 수고비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야 할걸? 조항일 밤 천비는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이 지나고 정월 보름 다음 날 천비는 벌금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천메이를 데려갔어요. 수고비는 고모가 화가 나서 한 말이니 당연히 낼 필요가 없었고요. 스찌는 몸을 부르르 떨며 울었어요. 마치 누가 친 자식을 빼앗아 간 것처럼요. 고모가 야단쳤습니다. 울긴 왜 울어? 아이가 그렇게 좋으면 직접 나. 스찌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고모는 스찌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삶은 이미 정해졌지만 너희는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야. 어서 가거라. 일은 잠시 있고 먼저 아이부터 낳아서 내게 보여줘. 베이징으로 옮긴 후 우리는 계속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천비의 말은 적중했어요. 스찌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스찌는 옌옌에게 착한 엄마가 되었지만 그래도 꿈에도 잊지 못하는 건 천메이였습니다. 콧날이랑 인매가 꼭 천메이 닮은 인형을 골랐을 때 스찌의 표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찌는 왕관을 보며 아니 사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 아이로 주세요. 얼마야? 제가 왕관에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무시하는 거야? 왕관이 화를 냈어요. 오해하지 마. 이런 일은 진심이 담겨야 해. 돈을 안 내면 정성이 안 들어가잖아. 돈을 내면 정성이 안 담긴다는 거지. 왕관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어요. 흙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아이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럼 좋아. 비너 9동 902호. 우리 집 주소야. 우리 집에 한번 들러. 갈게. 일찍 귀한 아들을 낳도록 기원할게. 왕관이 말했습니다. 전 쓴웃음을 지은 채 고개를 저으며 왕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스찌를 데리고 인파를 거슬러 낙랑묘 대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전 앞 철제 향로의 향불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향내가 진동했습니다. 향로 옆에 붉은색 초가 꽂힌 촛대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촛농이 흘러내렸습니다. 썩은 나무처럼 늙은 여인, 연꽃처럼 아름다운 여인,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 온갖 금은 장신구를 걸친 여인 등 형형색색의 여인들이 한결같이 경건한 표정으로 희망을 품듯 인형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49개의 백석 계단이 높이 솟은 대전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처마 및 편액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액에 금빛으로 덕육군영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고 처마 구석에 달린 청동 풍경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계단 위아래로 거의 모두 인형을 든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틈에서 저는 방관자의 여유를 부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산을 통한 번영이라니 얼마나 장엄하고도 세속적이며 또한 엄숙하고도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어릴 적 제가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과사구 운동 전투부대가 낙랑묘를 철거하고 신상을 부수던 광경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신상을 들어 강해버린 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획 생육이 최고. 낙랑씨는 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시지.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들이 강둑의 일렬로 무릎을 꿇고 앉아 중얼거렸지요.
황하의 물은 30년은 동쪽으로 30년은 서쪽으로 흐른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낭랑묘 예터에 으리으리한 새 사당이 세워지고 대전에 다시 금빛 찬란한 여신상이 들어섰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대중의 정신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사방팔방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여 3차 산업까지 살찌우는 탁월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사당 한 곳을 건설하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고향 친구, 친척 모두가 이 사당 덕에 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낭랑 여신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보름달 같고 머리는 먹구름 같았습니다. 초승달 같은 눈썹에 옅은 귀밑머리, 따뜻하고 자비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얀 옷을 걸치고 목에는 구슬 목걸이를 하고 오른손에 손잡이가 긴 둥근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부채 앞면을 어깨 위에 비스듬히 걸치고 왼손으로 물고기에 올라탄 아이의 정수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양편으로 각기 다양한 자세로 12명의 동자상이 서 있었습니다. 동자상들이 모두 어린아이다운 느낌이 물씬 풍기고 생기가 넘쳐 매우 사랑스러웠어요. 가오미 둥베이 향에서 이런 동자상을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오다 서우랑 친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동상들은 친어의 작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송구하게도 하얀 옷을 입은 낭랑의 얼굴과 몸집이 고모 젊은 시절과 많이 닮았거든요. 낭랑 여신상 앞에 놓인 9방석에 9여인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줄을 모르고 계속 고개를 조아리거나 합장한 채 낭랑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9방석 뒤쪽 대리석 바닥에도 여자들이 하나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방석에 앉았든 바닥에 그냥 앉았든 모두 인형을 낭랑히 볼 수 있도록 가슴 앞에 놓았습니다. 스즈는 바닥에 앉아 바닥에서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열심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즈의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1950년생이니 벌써 55인걸요. 가슴은 아직도 풍만하지만 폐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겠지요. 저도 스즈를 따라 낭랑 여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를 본 사람들은 저 노부부가 자식들을 위해 인형을 달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절한 다음 여자들은 낭랑 신전 앞 붉은 나무 앞에 돈을 집어 넣었어요. 돈이 적은 사람은 잽싸게, 돈이 많은 사람은 자랑스럽게 돈을 넣었습니다. 봉헌이 끝나면 나무 함 옆에 있던 바구니들이 빨간색 줄을 인형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회색 가사를 입고 양쪽에 선 비구니 두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목어를 두드리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눈길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봉헌금이 100위안이 넘을 때마다 손에 든 목어를 더욱 열성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낭랑 여신의 주의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곳에 올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애가 탔는지 스즈는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내 봉헌함에 넣었습니다. 비구니 손에 들린 목어가 마치 수년 전 장거리 달리기에 참가했을 때 들었던 출발 총성처럼 땅땅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대전 뒤 배전의 차례로 천선낭랑, 안광낭랑, 자손낭랑, 반진낭랑, 유모낭랑, 인목난랑, 배고낭랑, 최생낭랑, 송생낭랑 등이 모셔져 있었어요. 신상마다 앞에 무릎 꿇고 절한 다음 돈을 넣는 사람들과 목어를 두드리는 비구니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해를 보며 스즈에게 다음날 다시 오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스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전 밖 통로를 따라 나올 때 본이 통로 바깥쪽 작은 방에서 이따금 비구니들이 고개를 내밀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시주님, 시주님, 아이에게 장수 열쇠 해주세요.
시주님, 시주님, 아이에게 꽃구름 옷 한 벌 해주세요. 시주님, 시주님, 아이에게 푸른 구름 신발 하나 해주세요. 가진 돈이 없었던 우리는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며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낭랑묘를 나오니 벌써 정오였습니다. 사촌 동생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내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 있고 물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구경꾼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던 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원 동쪽, 오늘 성대하게 개원식이 열리는 중미합자 산부인과 수학과 병원 앞쪽에 동생이 차를 세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개원식이 끝난 뒤였어요. 바닥에는 온통 폭죽 잔해들이 흩어져 있고 대문 양쪽에는 봉황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수십 개의 축하 화환이 늘어서 있고 공중에는 거대한 에드벌룬 2개가 두둥실 떠 있고 에드벌룬 아래로 거대한 현수막이 달려 있었어요. 파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아치형 건축물은 마치 쭉 뻗은 두 팔이 평온하면서도 우아하게 포옹하는 것 같은 형상이어서 서쪽에 있는 휘황찬란한 낭랑묘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양복에 구두 차림인 사촌 동생과 고모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화 안에서 꽃을 따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고모도 끼어 있었습니다. 고모 손에 흰 장미, 붉은 장미, 노란 장미 등 이때 막 봉우리를 터뜨리려는 장미 10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고도 고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색,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10,000명쯤 몰려 있다고 해도 우리는 손쉽게 고모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10대 남자아이 하나가 하얀 종이에 싼 물건을 고모에게 건네고 재빨리 뒤돌아 달아나 버렸습니다. 종이를 펼친 고모가 몸을 위로 쭉 빼더니 괴성을 질렀습니다. 육중한 몸이 흔들거리더니 뒤로 낮아 빠졌습니다. 새까맣고 빼빼 마른 청개구리가 고모 곁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황소개구리 양식장 대문에 도착하자 그럴듯하게 차려입은 경비원이 사촌 동생의 차를 향해 익살맞게 격려했습니다. 자동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사촌 동생의 폭스바겐 파사트가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전직 역술가 겸 돌팔이 의사인 위안싸이가 황소개구리 양식회사의 사장으로 변신해 시커먼 동상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동상은 다름 아닌 황소개구리 동상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마치 장갑차 같았어요. 동상의 대리석 기단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소개구리, 학명, 라나 카테스피아나, 양서강, 무미목, 개구리과, 개구리 속, 황소처럼 운다고 해서 이름 지어짐. 사진 찍죠. 위안싸이가 수선을 떨며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사진부터 찍고 나서 둘러보고 식사들 하시죠. 이 거대한 개구리를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절로 경외감이 일었습니다. 시커먼 등, 푸른 주둥이, 황금빛 눈두덩, 수초 같은 무늬가 얼룩덜룩한 몸에는 울룩불룩 혹이나 있었어요. 툭 튀어나온 커다란 눈은 눈빛이 음침한 것이 마치 저에게 먼 옛날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샤오비, 사진기 가져와. 사촌 동생이 소리 질렀어요. 몸매가 날씬하고 빨간 테 안경에 체크무늬 긴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묵직한 사진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지둥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한 고급 인재입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 주임으로 있습니다. 사촌동생이 샤오비를 소개했습니다. 미인에다 수제지,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그것뿐인가? 촬영, 조각 등등 못하는 것이 없어. 주량은 또 어떻고? 위안싸이가 말했어요. 사장님, 너무 띄우시네요. 샤오비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말했습니다. 이 친구도 대단한 인물이지. 어렸을 땐 달리기를 잘했어. 원래 세계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뜻밖의 극작가가 됐어. 위안싸이가 샤오비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본명은 완쭈, 아명은 샤오파오, 지금은 커더우라고 불러. 커더우는 필명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쪽은 커더우 선생 부인인 샤오스쯔, 산부인과 전문이지. 사촌 동생이 스쯔를 가리키며 소개했어요. 샤오스쯔는 점토 인형을 아는 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안 사장님, 진 사장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샤오비가 말했습니다. 천하제일 개구리 위안싸이가 말했어요. 이 동상은 샤오비 작품입니다. 사촌 동생이 말했어요. 전 약간 호들갑을 떨며 작품을 칭찬했습니다. 커더우 선생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샤오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황소개구리 동상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봐도 황소개구리의 음침하고 커다란 두 눈이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위안싸이, 사촌 동생, 샤오비는 우리에게 개구리 양식장, 올챙이 양식장, 개구리 변태 양식장, 새끼 개구리 양식장, 사료 가공 공장, 개구리 가공 공장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 후 저는 종종 개구리 양식장 꿈을 꿨습니다. 대략 40제곱미터 정도의 양식장에 0.5미터 정도 깊이로 탁한 물이 고여있고 수컷 개구리가 물 위에 떠서 허연 울음주머니를 볼록거리며 소 울음소리 같은 구애의 소리를 냅니다. 암컷 개구리가 수면 위에 사지를 펼치며 서서히 수컷 개구리를 향해 다가갑니다. 이미 상대를 껴안은 개구리도 많습니다. 암컷 개구리가 수컷을 등에 업고 물 위를 떠가면 수컷이 앞다리로 암컷을 안고 뒷다리로 끊임없이 암컷의 배를 밟습니다. 투명한 알갱이가 암컷 생식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동시에 수컷이 투명한 정액을 수중에 쏟아 놓습니다. 개구리는 체외 수정을 하니까요. 사방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월의 태양에 양식장 물이 따뜻해지면서 구역질 나는 비린내가 풍깁니다. 그곳은 짝을 찾는 애정의 장소이자 자손을 번식하는 생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암컷 개구리가 더 많이 배란할 수 있도록 사료에 배란 촉진제를 첨가했습니다. 꾸악, 꾸악, 꾸악. 사방에 온통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머릿속은 온통 개구리 영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내를 받아 호화스럽게 치장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분홍빛 옷을 입은 웨이트리스 2명이 차를 따라 준 후 음식도 덜어주고 술도 따라 주었습니다. 오늘은 모두 개구리 요리로 준비했습니다. 위안싸이가 말했어요. 식탁에 놓인 메뉴를 보니 위에서부터 차례로 개구리 뒷다리 고추 소금구이, 개구리 껍질 튀김, 피망 개구리, 죽순 개구리, 올챙이 식초 볶음, 야자나무 전분을 넣은 개구리 알탕. 미안한데 난 개구리 안 먹어. 제가 말했어요. 저도 안 먹는데요. 스즈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지? 위안싸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불룩 튀어나온 눈, 미끈미끈한 피부.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차갑고 비릿한 인상을 지워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과학자가 황소 개구리 피부에서 매우 진귀한 펩타이드란 물질을 추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물질은 인체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천연의 항노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사촌 동생인 진슈가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신기한 효능이 많고 특히 여성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아이를 낳을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진답니다. 한번 먹어보지 않겠어? 어디 한번 용기 내어 맛을 봐. 정갈, 말거머리, 지렁이, 독사도 먹으면서 왜 황소 개구리는 못 먹어? 위안싸이가 말했어요. 잊었어? 내 필명이 바로 올챙이잖아. 아, 그렇지. 식탁이 음식 다 치우고 주방에 알려서 다시 한 상 차리라고 해. 개구리 재료는 절대 쓰지 말고. 위안싸이가 아가씨들에게 말했습니다. 새 요리가 올라오고 술잔이 3번 돌았습니다. 제가 위안싸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황소 개구리를 키울 생각을 다 했어? 큰돈을 벌려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해야지. 위안싸이가 동그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재간둥이야.
전 연극배우 같은 말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별났지. 황소 개구리를 키우는 건 좋지만 소 위장에서 못을 빼내고 장터에서 사주 봐주던 별난 능력이 좀 아깝지 않아? 거더우 이 자식, 사람을 때려도 뺨은 때리지 말고 욕을 해도 단점은 들추지 말라고 했어. 위안사이가 말했어요. 갈고리로 여자들 루프도 빼주고요. 샤오스츠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위안사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그땐 생각도 짧긴 했지만 아이 낳고 싶어 환장한 아줌마들 애 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물론 그렇게라도 가난해서 좀 벗어나 볼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할 수 있겠어? 제가 물었어요. 뭘? 위안사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루프 빼주는 것 말이야. 이 자식 말하는 것 하고는 내가 건망증이 그렇게 심한 줄 알아? 몇 년 동안 노동 개조부대에 있으면서 황골 탈퇴한 지 오래되었다고.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살아. 돈도 정정당당하게 벌고 법에 저촉되는 일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는 총을 들이대고 협박해도 절대 안 해. 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 세금도 꼬박꼬박 냅니다. 공익에 앞장서는 시의 우량 기업인걸요. 사촌 동생이 말했습니다. 샤오스츠는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위안사이가 말했어요. 친허 이 사람 정말 천재야.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모를까. 했다면 뭐든지 하우다 서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의 재주를 보여준다니까. 줄곧 미소만 지은 채 입을 다물고 있던 샤오비도 거들었어요. 친 선생님 작품은 작품 하나하나마다 선생님의 감성이 응집된 것 같아요. 점토 인형 만드는데도 감성이 필요한가? 위안사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훌륭한 작품은 모두 예술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걸요. 샤오비가 대답했어요. 위안사이가 마당의 동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 커다란 황소개구리도 샤오비 주임의 자식이겠구먼? 샤오비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인형이 그렇게 좋으세요? 사촌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점토 인형이 아니라 진짜 와와야. 위안사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일해요. 사촌 동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형도 우리랑 같이 사업하고요. 우리더러 너희랑 같이 황소 개구리를 키우자고? 보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형, 우린 황소 개구리뿐만 아니라 형님 그만 놀래드려. 위안사이가 사촌 동생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자, 술이나 마시자고. 친구, 옛날에 마오 주석이 그 지식 청년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기억해? 농촌은 광활한 세상이니 그곳에서 한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셨지.